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닉네임이 아주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나땅 이소라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링 가족 여러분. 네, 나는 오래 아파트가 좋다. 작가 나땅입니다. 현재 부동산 전문가로 부동산 전문 아카데미 행꿈사닷컴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그 경매가 좀 전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 투자책을 쓰게 됐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네네.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제 개인 채널이 있고 회사 채널이 있는데요. 행꿈사 TV라고 저희 회사 채널이 있고요. 또 나땅 TV라고 제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작가님 나땅이라는 이름은 내 땅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나도 땅 부자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궁금한 이야기들 이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부동산 투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경매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 친구가 직장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경매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경매로 시작을 했는데요. 경매를 하다가 또 강의를 하게 되고 경매 강의를 하다가 또 공부를 좀 계속했어요. 이게 경매는 사는 방법인데 뭘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계속 하다가 뭐가 더 좋은 아파트인가, 왜 어떤 건 조금 오르고 어떤 건 많이 오르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공부를 하다가 또 내가 이거를 처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 알았으면 내가 어땠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샀다면 어땠을까. 이걸 안 샀다면 어땠을까? 그때 이걸 팔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 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좀 실수도 많이 했고요.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내가 했던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거 부동산 투자 처음 시작하는 나한테 책 한 권을 준다면 이 책을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작가님 방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네. 이제 그 경매까지 하게 되셨다고. 근데 취미가 생각해보면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그 친구 따라간 건 아니고 친구는 경매를 안 합니다. 네. 그냥 말만 그냥 권유를 해준 건데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하라고 그러고 뭐 그 사람이 뭐 자격이 있네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좋았던 어떤 그 계기가 다 우연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여보면은 누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우연이 있어요. 뭐 누가 어떻게 해서 그때 누가 뭐 해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 돼서.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이제 변수인데 그 변수라는 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변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행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걸 행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삶에서 항상 변수를 환영하는 편이에요. 누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라고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하거나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어떤 뭔가가 있으면은 삶의 변화를 주는 거를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친구가 경매해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좀 시작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책을 막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도 주변에서 뭔가 해보라고 했을 때 뭐 귀가 얇은 거랑 그거를 또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 권유로 시작했는데 제 친구는 가정주부고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또 좋은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그 우연과 변수에 대한 이야기. 네. 삶에서 변수라는 건 끊임없이 오고 또 투자에는 변수가 정말 많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변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 새로운 도전. 투자는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또 부동산 투자의 장점. 제목이 너무 포괄적인가요? 넓게 여러 가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 해야 된다는 건 알 텐데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쉽게 시작을 못 하는 게 이제 내가 투자를 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리고 돈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지만 초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그냥 아파트를 얘기해요. 그리고 초보는 아파트가 아닌 걸로 투자를 했을 때는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거비가 얼마인지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부동산 투자 안 한다고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여러분이 어딘가에 다 살고 계실 거예요. 빌라나 아파트, 뭐든지 어딘가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게 주택인데 그게 부동산이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주거에다 비용을 쓰고 있다면 그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주식은요, 내가 투자를 안 하면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부동산은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주택에다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살면 전세에다가 돈을 묶어야 되고요. 전세 살 돈이 없으면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내야 됩니다. 아니면 월세를 내야 되고요. 필요하면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내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이 비용이 만약에 투자까지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월세가 100만 원인 집이 있어요. 5천에 100만 원. 근데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83만 원인 거예요. 자, 그 집에 누군가는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누구는 이자 83만 원을 내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 있는 역세권 준신축 아파트인데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또 대출 조건에 따라서 디딤돌 대출 같은 걸 받게 되니까 월세보다도 더 저렴한 이자로 거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리고 내가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월세 살아야지, 전세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집을 사면 얼마의 이자를 낼 수 있나? 얼마가 이자인가? 얼마가 월세인가? 주거비가 얼마? 이런 거를 수치를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싫어하고 그냥 그 단지를 딱 찍어가지고 계산해서 보여드렸어요, 책에서. 여러분, 이 단지는 지금 매매가 4억 6천인데 월세가 5천에 100만 원입니다. 이거를 대출 80% 받았다고 했을 때 이자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갑니다. 월세는 100만 원인데 이자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월세를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직접 숫자를 넣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이자를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집을 살지 않아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월세를 내고 있다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2년도 상승장에 그 박탈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영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영끌을 못했죠. 왜냐하면 영혼이 없어가지고. 남들은 영끌에서 10억짜리 사는데 난 영혼도 없네. 슬픈 마음에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뭐가 많이 오를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까지 올랐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언제 풀릴지 알기가 어렵지만 상승의 요소도 있고 하락의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지역은 이미 반등을 했어요. 바닥을 치고 이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은 아직도 추워요. 이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2016년부터 부동산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전문가의 전망은 진짜 전문가도 있고요.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아닌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저도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아닌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전문가예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대부분 추세의 변화는 알지 못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게 지속될 거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를 땐 더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떨어질 땐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요. 떨어지다가 다시 오를 거라고 하거나 오르고 있지만 내려갈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망이요. 전국을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 40억짜리
그 압구정 아파트랑 1억짜리 시골에 있는 아파트랑 어떻게 흐름을 똑같이 하겠어요. 우리가 일기예보도 지역마다 날씨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렇게 한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여러분 너무 그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어딘가에 주택에다 지금 주거비에다가 돈을 쓰고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시는 분이고, 내가 만약에 종잣돈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면은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은 이상한 걸 사요. 지식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돈이 없다는 그 답답함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반드시 지식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이 돈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이 단계를 그 사고를 안 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돈이 없는데 이걸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때는 제일 좋아 보이는 걸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번에 책을 좀 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위험하거나 아니면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못하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돈은 없어도 투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너무 이렇게 부동산 없이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산 뭐 때문에 부자 됐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증여, 상속, 그 다음에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안 하면 부자는 못 돼요. 부자들은 다 그걸로 되는데 우리는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사업을 안 해? 사업도 안 하고 상속도 없어. 우리 부모님 상속 나한테 해줄 게 없어. 그러면 남은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선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동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작가님 지금 좋은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좀 있네요. 우리가 살면서 현재 주거비가 얼마인지를 꼭 체크하라. 네. 그죠? 뭐 몇십만 원의 이자를 내느니 네. 그냥 100만 원에 대출해서 집을 사서 하는 게 낫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주식과 부동산의 그 깔끔한 차이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부동산은 투자를 안 하더라도 시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네. 왜냐, 모든 사람은 월세나 이자를 내고 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도 우리가 그 시장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중요한 강제 참여 시장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없는데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거 살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거 질문 너무 식상한가? 그냥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1주택 비과세 투자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으로 집을 2개를 이제 비과세를 받으면서 내가 이 집에 사는데 앞으로 이사 갈 집을 미리 사서 이 집과 이 집의 양도 차익 2개를 하는 그런 투자법이 있고요. 완전 다주택 그런 포지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걸 투자하는 게 있죠. 토지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네 번째는 디벨로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물 새로 짓고 창고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단계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수익이 크고 또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일 1단계가 그 1주택 그 비과세 투자가 가장 좀 기본이죠. 네.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동산도 소량으로 투자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제가 적어왔는데, 네네. 사실 투자라는 게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기본이 억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소량으로부터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목돈으로 처음부터 달려들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이런 것들의 정보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동산으로는 항상 소액 투자라고 하죠. 이제 소액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액 투자 가능하죠. 지금 보면은 어떤 지방의 아파트는 전세가 7천만 원인데 매매가가 6,500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건 투자금이 없어도 되죠. 투자금은 없어도 투자는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경매에는요,
소액 지분 투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땅 그러면 되게 크게 있는 것만 아시지만은 경매 정보 사이트에 가서 500만 원 미만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국에 조그마한 쪼가리 땅들이 나올 거예요. 쪼가리 땅들 있잖아요. 그 어떤 땅에 붙어 있는데 막 길쭉하게 생기고 남의 땅 가운데 있고 아니면 지분이거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 중에서는 남한테 꼭 필요한데 쪼가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농협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밑에 깔려있는 땅이 진짜 몇백만 원짜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경매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농협 창고를 헐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내 땅 위에 지금 남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농협이 어떻게 이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내가 이 창고를 어떻게 짓다가 보니까 남의 땅 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내가 5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달라고 그래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알박기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작은데도 남한테 꼭 필요한 거면은요, 이게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앞에 도로가 남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로가 남의 땅에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5억 받고 팔은 거예요. 남한테 꼭 필요한 거는 아주 작아도, 그리고 나는 이게 싸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500만 원 투자를 해서 뭐 팔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아. 그러니까는 뭐 좀 내가 이거에 5억이야 10억이야 그럼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계속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지분 투자 이런 건 사실 엄청나게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작은 돈으로 하려면은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건 세 가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든지, 긴 세월을 투자하는 거죠. 아니면은 돈을 투자하든지, 돈을 많이 넣고, 아니면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나 돈도 조금 이거 빨리 돈 벌고 싶어. 그럼 뭘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근데 노력도 안 하고 돈은 조금인데 빨리 돈 벌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둑놈 심부. 도둑놈은 좀 심하고요. 네네. 도둑 심부인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돈이 많은 사람은 쉽게 버는 거를 소액 투자니까 조금 힘들게 벌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략이 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작은 돈으로도 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을 날카롭게 못하고 좀 쉽게 지치게 되죠. 그래서 소액 투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버는데, 큰 돈으로도 이상한 거 사는 사람은 또 못하고, 강남 아파트 샀는데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돈이 작아도 할 수가 있다. 그 대신에 돈이 작으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작가님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의 3요소, 시간, 돈, 노력. 네. 그 소액으로 우리가 할 때는 그만큼 노력은 많이 들어간다. 네. 하지만 가능은 하다.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소액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알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 중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소액 지분 투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땅이 있는데 주인이 막 수십 명인 경우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000만 원 지분을 넣어놨는데 갑자기 이 땅을 팔아야 되면 그 주위의 모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지분으로 있는 경우에는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 맞죠. 네네. 그래서 팔 수 없습니다. 네, 굉장히 내 지분은 팔 수가 있는데, 지분은 팔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지분은 팔 수가 있는데 남의 거는 못 팔게 되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게 이제 형제가 갖고 있는 경우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삼형제한테 3분의 1씩 물려주면은 3분의 1 갖고 있는 큰형이 나머지 동생 거를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 지분은 자기가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값을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또 경매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경매로는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쪼가리를 갖고 있어도. 네네. 경매로도 가능해요? 네, 경매로는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팔고 싶은데 상대방 지분권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판다 그러면 재산권을 행사할 때 소유권은 뭐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분의 권한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원이 그거를 조정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조정이 안 돼.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전체를 팔아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매로 매각을 합니다. 삼형제예요. 3분의 1씩 갖고 있어요. 팔았더니 경매로 누가 3억에 낙찰받았다. 그럼 팔아서 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경매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내 거는 지분으로 팔 수 있고 남의 거는 못 파는데 경매를 전체를 던져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 가질 수는 있는 거다. 그것도 뭐 경매의 한 분야예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그 예전에 그 기획부동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땅 큰 거 하나 갖고 와서 여러 명 수십 명한테 쪼개서 판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여기다 돈을 넣었는데 나중에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또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털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기획부동산은 특징이 뭐냐면은 기획부동산은 이렇게 이제 100명한테 땅을 팔 때 100명한테 10,000평을 파는데 이거를 100평씩 쪼개가지고 그 각각 등기를 해주는 그런 부동산도 있고요. 아니면은 100분의 1씩 공동 소유로 해서 100분의 1씩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PD님이 질문하신 거는 100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좀 기획부동산은 비싸게 파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낮게 낙찰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매로는 전체 다 매각할 수 있어요.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 해볼까 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한국 부동산이 과거에 몇 년 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 고금리를 맞아서 다시 또 폭락을 했죠.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전문가들이 보는 건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라고 보지만은 이 금리가 왜 올랐느냐라는 거, 이제 제 생각은요. 유동성이 과다해서 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이 빠지면서 그 이제 거품이 걷어지고 원래 가격을 찾아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오른 단지들은 내재적 가치가 없는데 20년대 급격하게 올랐다 급격하게 빠진 단지는 유동성 때문에 오른 단지입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미국이 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2년도 12월에 바닥을 조금 찍었습니다. 바닥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뭐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이후로 추가적인 어떤 그 하락에 더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22년도 말에 바닥을 찍고 제일 먼저 반등한 데가 잠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그 동네마다 날씨가 다른데 내일 날씨 맑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네는 흐릴 수는 있잖아요. 비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전국의 날씨가 다 똑같지가 않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종합 지수를 이야기해요. 우리 집은 안 떨어지는데 남의 집이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집은 떨어졌는데 다른 집이 많이 오르면 오른다고 나와요. 종합주가지수 올라간다고 내 주식이 올라가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40억짜리 아파트부터 지방에 1억짜리 6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이걸 다 같이 뭐 경기가 나빠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재적인 가치가 없는데 억지로 올라간 단지는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압구정이나 이렇게 핵심지는 22년도 이후에 올라간 거를 약간 반납을 했지만 다시 가격을 받아들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극화가 심합니다. 좋은 핵심지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거보다 못한 외곽지는 아직도 조금 냉기가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종합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랑 실제 내 집의 가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의미가 없고 지금 다른 나라도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는 지수가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이 미국의 유동성으로 인한 충격은 벗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경기가 좋지가 않고 금리가 높다고 하시니 금리
금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저금리로 있다 급격하게 빠른 시간에 올라서 그렇지 이게 기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더 높은 금리였을 때도 많았고 더 높은 금리였을 때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미처 시장이 준비를 못했는데 유동성 과도할 때 막 이렇게 많이 대출을 품었다가 올라가니까 대응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금리가 시장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리나라가 따라서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한미 금리가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보다 우리를 금리를 높여야 됨에도 지금 경기에 충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억지로 내린 거라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나라는 못 내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 유동성 위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방금 금리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국이 사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금리 차가 많으니까 네. 시장 충격이 올까봐 지금 계속 못 올리고 있죠. 네. 얼마 전에 호주하고 캐나다는 다시 또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많이 네. 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비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동네마다 날씨가 다르듯이 네. 부동산도 이제 또 동네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추가 하락 요소가 이제 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네.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작가님도 부동산 하락이요. 이전에 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경험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구력이 짧아서 이렇게 큰 하락은 겪지를 못했었어요. 큰 하락이라고 하면은 이제 98년도, 제가 98년도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2008년도인데 2008년도에는 부동산 투자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전세가가 좀 하락하고 매매가가 조금 하락했던 그 시장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큰 하락은 겪지 못했지만 제가 2019년에 그 매매가 하락 그리고 전세 역전세를 그때 좀 맞으면서 부동산 투자가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때 굉장히 저는 전투적이었고 두려운 게 없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겁나는 게 많아지고 돌다리도 두드리게 되고 사실 얼마 전에 막 오를 때 비규제 지역 분양권까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 비규제 지역이 거의 없었거든요. 서울 전체, 수도권 전체가 다 규제 지역이었는데 비규제라 그러면 가평, 양평 이런데 분양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분양권이 좀 소액 투자 막 2억대 분양했었으니까는 뭐 1억 이하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막 그 살 때 저는 못 샀어요. 무서워서. 왜냐면은 분양권 상태로 못 팔면 내가 이거 잔금을 쳐야 될 수도 있는데 수요가 약한 지역에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못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었어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서울 출퇴근 가능한 인천에도 지금 입주가 많아서 수요가 없어가지고 전세 맞추기가 힘든데 그 시골에 그 작은 동네에 그 막 1000세대 입주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세입자를 맞추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하면 안 되는 투자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그거를 안 겪었다면은 아마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세를 전세 시세가 높아졌는데 갑자기 전세를 되게 낮게 맞추다가 이제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와가지고 시세보다 전세를 2억을 싸게 갱신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막 우라가 치밀었었어요. 막 수도권 오를 때라 내가 이거 전세 2억을 더 올리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를 못 받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5% 상한하고서는 이제 추가를 못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전세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 2억을 안 올렸던 게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 올렸으면 제가 들고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뭘 샀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역전세 나가지고 집주인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이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려면 대출이 나오든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든지 집이 팔려야 되는데 이 세 개가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세를 높게 못 맞췄기 때문에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용지마가 맞는 게 그때는 그게 좋을 거라고 6억으로 올리는 게 2억 올려서 6억 올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나는 그때 이걸 팔고 싶었는데 5천만 원 수익 보고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어요. 안 팔려가지고 그걸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하거든요. 나는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아서 장기 투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얘가 이제 한 4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게 팔면은 5천만 원 수익 보고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못 팔아서 아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판 게 잘한 거였고, 그때 난 전세 2억을 못 올려서 되게 속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못 올려서 내가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라는 거를 겪으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뒤돌아보면 이게 나한테는 더 좋은 일일 수 있으니까 그 세용지마처럼 그냥 순리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너무 막 분통 막 분해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지나고 나면 이게 또 나한테 약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지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그 중요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갖고 왔냐면 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상상만 하면 좋은데 네.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시장이 정말 무서워질 수가 있죠. 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역전세난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갖고 와봤어요.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부동산도 주식처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겠죠? 네네.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를 했는데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레버리지를 한 거잖아요. 부동산은 반드시 레버리지를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2억에 내 돈 5천만 원, 그렇게 해서 2억 임차인을 레버리지로 샀다라고 했을 때 이때 2년 있다가 5천만 원이 오르면은 5천 투자했는데 5천을 번 거니까 수익률 100%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천만 원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 돈이 한 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도 레버리지로 오지만은 손실도 레버리지로 온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무피 투자나 어떤 소액 갭 투자가 그래서 위험한 게 레버리지 비율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나한테 그 손실이 100%가 오게 돼요. 내가 무피 투자로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를 3억에 놨다라고 했어요. 그럼 투자금은 안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2천만 원이 빠졌다라고 했으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이게 한두 개면 한 개 정도면 버틸 수가 있는데 여러 개면 못 버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내 생각처럼 안 됐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정말 다른 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당연하죠. 현금으로만 부동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시장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할 때 정말 무서운 일들이 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볼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유행을 따라하는 투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유행을 따라하는 투자가 남들이 산다고 해서 사는 것들,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투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하락에서 견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질이 나쁘지 않은데 일시적으로 떨어진 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유동성으로 그 억지로 올라간 그 물건들은 다시 회복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처럼 잘 안 돼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안 됐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투자는 살기 위한 어떤 그 수단인데, 이게 그 꼭 잘 돼야만 되고 그 로또 같은 거 사면서 안 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세팅을 하진 않잖아요. 되면 좋고 아니어도 내가 살 수 있게 약간 그렇게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도 혹시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나 이런 계산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연말부터 지금까지 그 이제 투자한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전세 만기도 있고 잔금을 쳐야 되는 물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플랜을 A, B, C까지 세웠어요. 이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지? 근데 혹시 이렇게 안 돼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A, B, C 3개를 세웠는데 지금 A, B, C 3개가 다 안 됐고 D로 해결을 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벌렸다거나 과감하게 했었으면은 좀 버티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2가지 해주셨네요. 유행 따라 하는 투자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해 주셨고, 네. 또 하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투자를 하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더라도 이걸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야겠죠. 네. 안 그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음 이야기 바로 해볼게요. 특히 부동산은 특히 레버리지, 대출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부채와 또 세금, 부동산도 세금도 많이 또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출을 일으키는 이유는요,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그레이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종잣돈이 1억 있다, 그럼 1억짜리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을 1억을 끼고 2억짜리를 사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주식은 그렇지 않죠. 큰일 나죠? 네, 주식은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고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은 안 그래요. 대출을 끼고 샀을 때 더 안전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달라져요. 삼성전자 주식 1억 사면은 불안하고 2억 사면 안전하고 그렇지 않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고 좋은 거에다가 뭉치는 게 더 낫습니다. 1억으로 2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를 더 뭉치는 게 낫고, 자산이 좀 많으셔가지고 보유세가 과중할 정도로 막 강남 아파트가 여러 개 있다, 그 정도면은 보유세 걱정을 해야 돼서 그때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있잖아요. 소득에 비과세를 하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이용하시면은 또 세금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득으로 일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1억을 벌면은 세금 얼마나 많이 냅니까? 근데 부동산으로 1억 양도 차이 있는 거는 세금을 안 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도 해서 돈을 벌 거지만은 반드시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좀 세금, 대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일과 투자가 당연히 병행돼야 한다는 것.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종목만 투자했다가 손해가 엄청나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개 그 작은 것들보다 오히려 큰 거 하나가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개념이 또 다르네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그 투자가 특히 정부 정책에 정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을 많이 받는 이유, 그리고 대처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제 정부 정책이랑은 맞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부 정책은 큰 흐름인데 그것과 이제 골리앗하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게 주택 가격, 다른 부동산은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는데 주택만 규제를 해요. 왜냐면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는 이 장소가 괴로워지면 국민들이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 음식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은 아니거든요. 옷 때문에 힘든 세상도 아니에요. 근데 사는 장소 때문에는 우리가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사는 곳을 가지고 투기, 누가 독점을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는 맞아요. 특수한 몇 명이, 우리 또 최근에 막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건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좀 계속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책 사항은 어떠냐면은 2주택까지는 크게 규제가 없습니다. 2주택까지는 크게 규제가 없고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도 잘 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중과를 받으면서까지 막 주택수를 늘리기에는 좀
아직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한 사람이 주택 2개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려고 하지 마라. 맞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 집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꼭 필요한 건데 이거 갖고 사람들이 투기를 하게 놔둘 수 없으니까 정부 정책 안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사실 금리, 부동산 정말 민감합니다. 그죠? 네. 이거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한국 역대 금리랑 아파트의 가격을 놓고 시기를 맞춰놓고 비교를 했을 때 큰 상관관계는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금리가 오른다고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오르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전세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떨어진다 그러죠. 근데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 있는 요소와 내릴 수 있는 요소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섞여 있는데 이거를 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세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세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대요. 근데 맞거든요. 맞는데 그럼 전세가 오르는데 금리는 같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상승할 수 그렇게 1차원적이면 누가 전망을 못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오를 수 있는 요소와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같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지금 영향을 많이 주는가 시장에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어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오르고 이렇게 1차원적이진 않고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 살 때 부담스럽기는 하죠. 근데 그건 이제 수익형 물건이 조금 더 그렇고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딱 맞지 않습니다. 근데 살려고 하는데 너무 높으면 부담은 되는데 전세가랑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할 요소가 되게 많다. 이게 1대1로 딱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넣었냐면 사실 지금 금리를 무조건 고금리라기보다는 금리를 급격하게 갑자기 많이 올렸잖아요. 주위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겨우 연끌해서 샀는데 변동금리를 샀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집을 던져버리는 경우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여쭤봤어요.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자산 배분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주식에서는 자산 배분이 필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까 해주셨잖아요. 부동산은 자산 배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이거에 대한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금리가 올라서 감당이 안 돼서 던지는 경우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금리가 올라서 던진 게 아니고요. 물론 좀 무리해서 샀을 수 있어요. 내가 2% 금리로 버틸 수 있어서 했는데 4%가 되니까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매가가 올랐으면 버텼을 겁니다. 그렇겠죠. 매매가가. 금리는 올랐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견딜 수가 없어서 던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뭐 금매로 던지고 1차원적이지가 않고 금리가 올랐는데도 매매가가 올랐으면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자산 배분은요. 이게 자산을 배분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되게 자산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부동산으로 자산을 배분할 정도가 되려면은요, 굉장히 자산이 많아야 된다. 자산이 적을 때는요, 대출이 더 중요하고요. 자산이 많을 때는 세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나 이런 게 부담이 될 정도, 종부세가 몇 천만 원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그땐 자산을 주택에만 하지 말고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고요.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강남 아파트 내가 아크로 리버파크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크로 리버파크 2개를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종부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고액 아파트를 하나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주택수에 안 잡히는 이제 재개발 입주권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입주권이니까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R이죠, R. 아파트가 될 수 있는 R 상태로 갖고 있지 아파트 2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아파트를 100채 갖고 있는 것도 부동산 자산가의 포트폴리오는 아니에요. 부동산 자산가는 빌딩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아파트를 빌라 100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산의 배분은 내가 종부세가 몇 천만 원이 나올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하는 것이지 뭐 몇 억 가지고는 하는 거가 아니다.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굴리고 싶은 당신이 반드시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 이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이제 내 집 마련, 뭐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라고 안 하고 꼭 재테크라고 한 거는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주거의 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많은데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제 자산 증식에 되게 그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부동산 투자 갑자기 뭐 빌딩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주거에는 어차피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집을 한 채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채 정도 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봐요. 이걸 할지 말지 내가 항상 선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게 사람들을. 근데 초보가 집이 아닌 거를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실패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투자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대충 모르고 사던 아파트는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거를 했을 때는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아요. 막 오피스텔이나 막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통 막 많이 했던 투자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는 손해를 보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재테크 뭐 아파트 투자는 누가 봐도 그 나쁜 물건은 눈에 좀 보여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 쉽습니다. 내가 거기 산다고 했을 때 이 돈 주고 살 것인가? 여기 계속 살고 싶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초보는 재테크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초보 아니고 나 되게 자산 많고 아는 게 많다 그러면은 토지 투자나 개발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네.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초보 투자자들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투자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 그랬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어느 정도 부동산 집값에 대한 기본 보장이 있잖아요. 네. 기본으로 재테크로 시작을 하라는 거.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그 너머를 보다. 이것도 어떤 이야기 또 들려주실 건가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은 주거에 대한 어떤 그게 되게 많은데 1주택이 내 집 마련이 있는데도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집으로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채보다는 일시적 2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은 국가에서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집을 살고 있는데 이사 갈 집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왜냐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임차 같은 것도 있어서 집을 팔고 동시에 산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날짜를 나랑 이사 날짜가 맞는 집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중복 보유 기간 같은 거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 수강생 사례인데 아파트를 이제 빌라를 사서 재개발 빌라를 사서 신축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진짜 상승장에 재개발로 있던 거가 이제 새 아파트, 역세권 새 아파트가 돼서 되게 많이 올라서 이제 공부를 했더니 갈아타기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강동구 신축으로 이사를 가려고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팔고 가야 되나 사야 되나 아니면 사고 팔아야 되나 이 동시에는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막 물어봤더니 정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사고 파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팔고 사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산 거예요. 임차인이 있는 거를 먼저 사서 이사 기간을 맞춰서 이제 본인들이 들어가시려고. 근데 이 보유 기간에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른 거예요. 그때 중복 보유 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 얘도 오르고 원래 살고 있는 집도 오르고 이사를 가려고 산 집도 올라서 이제 양도 차익이 양쪽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산 증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 집 한 채 사는 게 내가 한 채 살아서 뭐 올라서 마음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답답하신 거는, 아, 내가 그래서 이사 가려고 그랬더니 이사 가려고 한 집은 더 올랐네? 근데 올랐는데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현금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한 채 가지고 조금 마음이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일시적 2주택이나 주택을 좀 2주택 정도까지 추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